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특집 방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기업사전, 그리고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모이슈,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까지 3종 세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업사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책상 위 모니터 한쪽에는 늘 켜져 있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무료 문자, 그룹 채팅, 파일 전송까지 업무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바로 네이트온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카카오톡이 대세가 되면서 한동안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에는 단순한 향수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피로를 느낀 직장인과 기업의 선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네이트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네이트온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무료 문자로 요금을 아끼고 그룹 채팅과 파일 전송으로 과제와 업무를 손쉽게 공유했죠. 당시 월간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으면서 PC 로그인 하나에도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필수용 도구, 대학생들에게는 소통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카카오톡이 급성장하면서 네이트온은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카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직장인들의 불만을 자극했다고 하는데요. 친구 탭 사라짐, 인스타그램형 피드, 숏폼 콘텐츠 등 불필요한 기능이 늘면서 업무용 효율성은 떨어지고 알람과 버튼을 찾느라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 겁니다. 업무용 채팅방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함과 직관성을 가진 네이트온이 다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메시지, 그룹 채팅, 파일 공유 등 핵심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광고와 불필요한 피드가 적다는 점에서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네이트온으로 전환하거나 슬랙과 팀즈 같은 글로벌 협업 툴을 선택하며 단순함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라는 공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활의 중심에는 바로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과거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클라우드 지원, 대용량 파일 전송 등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과거 형수에만 기대지 않고 현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협업 툴로 진화한 것이죠.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렇게 네이트온 비즈라는 이름으로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 도전합니다. 관리자 기능, 보안 설정, 대용량 파일 공유, 협업 효율화 기능까지 갖추면서 업무 최적화 플랫폼을 지향하죠. 글로벌 툴과 다르게 한국 기업 환경과 직관적인 UI에 맞춰 사용법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피로감을 느낀 직장인들과 기업 사이에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네이트온이 다시 선택받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시절의 향수와 현대기업용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업무용 메신저 시장에서 어떤 판도를 만들어낼지 레전드의 기환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재련 사업의 중심이죠. 고려아연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그리고 건설, 전자제품까지 우리 생활 속의 대부분 금속 제품에는 이 회사의 기술이 녹아있죠. 고려아연이 이제는 그 분야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됐습니다. 서울 종로본사와 울산 온산제련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온산제련소에는 단일제련소 기준으로 연간 80만 톤이 넘는 아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인데요. 멕시코 볼레오 그리고 캐나다 테크리소스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룹니다.
이처럼 막대한 생산량과 높은 정제 기술 덕분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아연 시장의 기준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립 초기에는 국내 광물을 재련하며 산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품질 인증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며 국내 재련 산업을 선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 법인과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요. 최근에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재련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2차 전지 소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의 대표 제품은 이름 그대로 아연인데요.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 입히는 아연 도금은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과 금, 은 같은 다양한 귀금속과 희소금속도 함께 재련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최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 공정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련 부산물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활용하면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형 공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재련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략 광물 확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중국이 장악한 희소금속, 갈륨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 온산재련소에 약 557억 원을 투자하면서 2028년부터 연간 15톤 이상의 갈륨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호주에서 1조 원 규모의 BE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약 17만 5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연간 37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흐름도 꽤 안정적입니다. 2023년 매출은 약 9조 8천억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약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5,300억 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50년간 축적된 재련 기술력과 친환경 공정 전환 능력을 겸비한 모습인 고려아연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영풍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히기도 하지만 회사는 사업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략 사업의 중심 고려아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업을 단순히 숫자로 볼 때보다 이렇게 인물과 이야기를 엮어서 살펴보면 조금 더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사전 살펴봤고요. 다음엔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모 이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와 구직 사이트에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이 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며 이른바 캄보디아 스캠 산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 이슈 키워드는 사라진 기회의 땅 캄보디아입니다. 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살해 혐의로 현지인을 체포했으며 한국 정부도 즉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현지 체류 중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IT 기업 채용, 고액 리모트 근무를 내세워 한국인과 대만인, 중국인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여권을 빼앗고 가짜 투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현대판 인신매매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1,000명에서 2,000명이 스캠 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지만 일부는 강압이나 유혹에 넘어가 가해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국한 한국인 10여 명이 온라인 사기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를 스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 이유를 경제적 불균형과 허술한 법 집행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이 무너지자 카지노, IT 단지로 가장한 스캠 센터가 대거 생겼고 부패한 관리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제 NGO는 캄보디아 북서부와 국경 지역이 무법지대처럼 변해 인신매매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이후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귀국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귀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가담자를 분리조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남아 각국과 스캠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해 구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귀환자 대부분이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곤과 일자리 불안이 만든 범죄 구조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말 뒤에는 이제 정보와 검증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특히 SNS 광고나 메신저를 통한 비공식 채용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와 해외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식 인증업체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건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 귀국하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으로 시작된 해외 취업이 누군가에는 인생의 덫이 된 현실, 기회와 위험의 경계는 언제나 한 끗 차이입니다. 해외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광고의 말이 아니라 사실과 확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이시였습니다. 요즘 참 이상하죠.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거리는 여전히 북적이고 카페와 디저트 가게는 줄 서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황에도 작은 사치를 즐기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바로 트리토노믹스 때문입니다. 트릿,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코노믹스, 경제학, 이 둘을 합쳐 감정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큰 돈을 쓰진 않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한 번의 소비, 그게 바로 오늘날 MZ세대의 소비 공식입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의 소비를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절약도 하지만 완전히 소비를 멈추진 않는데요. 필요한 건 아끼되 나를 위한 보상에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예전 불황 때 유행하던 립스틱 효과는 저렴한 사치품을 통해 기분을 푸는 현상이었죠. 하지만 트리토노믹스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건 제품 중심 소비가 아니라 감정 중심의 소비입니다.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 목표인 거죠. 이 흐름은 사실상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람들은 큰 행복 대신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저트 산업입니다. 초콜릿, 쿠키, 미니 케이크 같은 작은 사치형 간식이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미국 소비자의 90%는 나에게 주는 선물은 초콜릿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감정 회복의 루틴이 된 건데요. 뷰티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Z세대를 중심으로 리틀 트리트 컬처가 확산되면서 미니 향수, 한정판 패키지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나만의 리프레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거죠. 요즘 SNS를 보시면요. 한정판 피겨나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 정말 많죠?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팜마츠의 라부부 피규어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25년 상반기에만 수천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제품이 인기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희소성과 즐거움, 즉 나를 위한 게임 같은 소비인 거죠. 한국의 MZ세대 역시 비슷합니다. 돈을 아끼되 나의 취향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세대의 소비 철학인데요. 평일에는 편의점 커피, 주말엔 스페셜티 카페, 의류는 합리적인 브랜드, 하지만 향수나 액세서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해외여행은 미루더라도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 한 번은 즐깁니다. 절약과 보상의 균형, 합리성과 감성의 공존, 이게 바로 트리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감정 설계입니다. 이제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상 경험을 판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 버전이나 한정 패키지로 감성 자극하기, 팝업 스토어나 체험형 이벤트로 경험 확장하기, 오늘 나에게 어울리는 선물 같은 개인화된 제안, 이런 게 바로 트리토노믹스 전략입니다. 가격은 부담 없이, 하지만 감정은 확실하게. 이게 바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결국 트리토노믹스는 경제학보다 인간학에 더 가까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가격보다는 의미, 물건보다는 기분. 이것이 바로 지금 소비의 기준입니다. 브랜드가 팔아야 할 것은 제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경험. 그 경험이 바로 트리토노믹스입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모 이슈 코너를 통해 이슈까지 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 알찬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같이 확인하시죠. 유진투자증권의 탈중국 청구서 21세기 연금술 히토류입니다. 최근 미국 정책 무게가 가격보다 안보 쪽으로 옮겨가면서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과제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히토류 공급망이 글로벌 산업의 약한 고리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은 채굴부터 정제, 분리까지 전 단계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히토류가 21세기 연금술로 불리는지 또 수급 변화와 투자 포인트까지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히토류는 난탄 계열의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군인데요. 전기차 구동 모터나 투풍력 터빈 같은 연구자석, 레이저, 형광제, 촉매, 항공우주 합금까지 쓰임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땅속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소별로 고순도로 뽑아내는 분리 정제가 까다롭고요. 또 환경 규제가 세다 보니 실질적인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필요해도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든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은 제조 기반의 빈틈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지금의 보유 무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보다는 재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세나 보조금을 넘어서 우선 이행 명령, 또 장기 구매 보장, 필요하면 정부가 기업 지분까지 들어가는 방식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히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가격 논리보다는 안보 논리가 앞서면서 이 히토류는 사실상 전략 물자처럼 관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중국은 매장량뿐만 아니라 채굴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정제 분리 공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히토류 산지와 분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분리 공정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가격 조정이나 수출 통제가 실제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석 관련 품목 통제가 강화될 때마다 서구 제조사들이 바로 압박을 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이 방아쇠를 당기면 이 서구의 제조 라인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 리스크가 상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 물자 생산법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또 정부의 직접 매입과 가격 하한 보장,
장기 오프태스크를 묶어서 내재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바다 마운틴 패스 사례처럼 채굴, 분리, 자석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한 덩어리로 복원하려는 흐름이고요. 과거의 전략 물자 증산 때처럼 정부가 수요 안전판을 만들고 민간이 증서를 맡는 방식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본토 개발만으로는 속도가 안 날 텐데요. 그래서 그린란드, 호주,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의 우호국 프로젝트와 엮어서 오프쇼어 내재화를 내세웠습니다. 북극 항로와 안보라인이 겹치는 그린란드는 자원 잠재력과 전략 거점을 동시에 갖춘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환경 인허가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안정적 조달 루트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 쪽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전기차와 풍력 같은 연구 자석 수요, 또 정밀 무기 유도 같은 국방 우주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과 연결된 자석 부품 생태계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공급 병목은 채굴보다 분리 정제 단계에 크고 환경, 자본 규제 장벽 때문에 증설 속도는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금속, 기술 장벽이 높은 공정 같은 거나 또한 정책 레버리지가 붙는 플레이어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 보고서에서는 제안하고 있고요. 단기 가격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병목 공정과 장기 계약이 보이는 기업은 하방이 단단한 업사이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을 볼 때는 채굴과 정제, 분리와 자석 부품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미국 내 채굴 분리 복원, 호주 같은 비중국권 대체 공급축, 또 중국 내 국유계 재편축이 서로 다른 정책 가격 이벤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정책 레버리지 수혜 가능성, 분리 정제 같은 병목 공정 기술력, 연구 자석 같은 다운스트림으로의 수직화, 그리고 동맹권 내 인허가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 이 조합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지정학, 환경, 인허가 지연은 항상 체크해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오늘 리포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토류는 소량이지만 전체 산업의 생산 가능성을 좌우하는 대체 불가 소재입니다. 미국은 안보 프레임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중국은 채굴부터 분리까지 전 단계 우위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병목과 정책 수혜가 만나는 지점, 즉 분리 정책의 역량과 다운스트림 가시성이 있는 플레이어들에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환경 인허가 리스크는 상시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식입니다. 방위 산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방산 리포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성과 투자 포인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방위 산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함께 실적과 수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파이프라인 및 성장 동력에 대해서 나라별로 좀 분석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 요인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리포트 개요 먼저 간략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나 유도탄, 전투 차량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죠.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재무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EU의 재무장 정책에서 가장 많은 공급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5mm의 MCS나 KTS-SM, K9, 천무, 레드백, LSAM 등 다양한 주력 제품이 유럽의 리드니스 2030 등 재무장 계획에서 꼭 필요한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인도 K9 부품, 폴란드 K9 차체, 베트남 K9 중동 유도 무기 중에서 1.5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고요. 스웨덴 155mm MCS도 수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스테디셀러 제품을 보유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대장주로서의 위상도 확고한데요.
최근 대통령 특사가 10월 19일 EU 국가들을 방문해서 79조 원 규모의 방산 사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에 지상 방산 수출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수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년치 백로그가 있어서 매년 반드시 5조 원을 수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EU나 중동의 자주 국방 수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등에서 대형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동력은 강력한 수주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인도나 폴란드, 베트남,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형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2021년 이후 사우디 비릭 사업 1조 원에 달했고요. 호주에서는 0.9조 원, UAE 천공 발사대로 0.4조 원, 이집트 2조 원, 폴란드 K9으로 3.2조 원, 폴란드 천무로 5조 원, 호주로 3.2조 원, 루마니아 자주포로 1.4조 원 등 아주 굵직한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도 인도 K9 자주포 2차 수출로 0.4조 원이 계약됐고요. 폴란드 K9 자주포 차체로 0.4조 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동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늘면서 총 1.5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곧 스웨덴과의 155mm 장약 계약 0.2조 원에 달하는 계약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라든지 천무 다연장 로켓, 155mm 탄 등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7년 미국에서 1000대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6년 상업 입찰을 거쳐서 2027년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한화 필리 등 그룹사가 미국 현지에 선물을 주고 있어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폴란드나 노르웨이, 루마니아, 캐나다,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K9 천무, 레드백 등 추가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K9 150문과 MLRS 288문, IFV 246대 등 대규모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이름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어쨌거나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대장주로서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수익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대형 수주, 스테디셀러 제품의 경쟁력,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가 주요 투자 포인트인데요. 2024년에서 2027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8%, 영업이익 성장률은 38.7%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형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나 주요 수출국의 정책 변화, 또 환율 변동 등도 실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2027년 이후 수주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실현이 될지, 또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의 결과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24년 281.3%에서 2027년 214.9%로 점차 개선된 전망이지만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이자보 배상률은 2024년 10.1배, 2027년 54.1배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배당 성향은 2024년 6.9%, 2027년 0.9%로 낮은 편이지만 총 주주 환원율인 TSR은 2024년 156.3%로 매우 높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2024년에 A 등급을 받은 상태고요. 혁신활동이나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리포트를 바탕으로 투자의 안정 포인트와 회사의 성장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이나 스테디셀러 제품, 현지화 전략 등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대차 관련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 지난주에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 정말 활짝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거기에 웃음을 더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의 해소와 30만의 고지를 넘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35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4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비 29.2% 감소한 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였다는 게 전반적인 요약이었습니다. 3분기 관세 비용 1조 8천억 원 역시 원가 절감 전략으로 60%가량 만회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SK증권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차는 올해 4분기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두산, 아반떼의 2026년형 모델 출시를 통해 이른바 골든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닛산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이 먼저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했던 현대차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8만 9,500원 선이었고요. 52주 최저가는 17만 5,800원이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주가는 23.3% 상승했고 6개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려 39.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호재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관세율이 15%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단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일본과 EU의 사례를 참고해서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당장 4분기만 봐도 상당합니다. 4분기 기준으로 약 7천억 원의 관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0월 전체 수출 물량에 낮아진 관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즉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2026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조 8천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이 됩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 전반에 걸쳐서 연쇄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것으로 증권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의 재무 상황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이익 전망인데요. 2025년 예상 매출액은 무려 18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은 13조 7천억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26년에는 이 매출액이 192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5조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매출 성장률은 약 2%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9% 이상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지표를 살펴보시면 이 상승이 더욱 명확한데요. 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7.2% 그리고 순이익률은 6.2%로 추산됩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인 ROE 수치는 10.5%고 투자자본 수익률 ROIC는 11.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ROIC 수치가 12% 수준에 근접하면서 자본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주주 구성까지 살펴보시면요. 최대 주주인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30.7%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투자 매력도를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은 현재 5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5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4.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PER 수치는 아직 4.7배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10배 이하면 저평가로 보는데 4.7배는 상당히 저평가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장 모멘텀 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성장 모멘텀은 바로 신공장 가동 효과였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와 미국의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물량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글로벌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대응력은 크게 강화됐고 지역별 맞춤형 생산을 통한 물류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 체제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공급 안정화를 통해 점유율의 확대 기회를 잡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성장세를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은 2021년 2조 1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2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더욱 개선될 전망이고요. 금융 부분도 2021년 5,900억 원에서 2024년에 5,370억 원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기타 부문과 연결 조정을 포함한 전체 실적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밸류에이션 매력도인데요. GM과 포드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2025년 기준 PER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7배인 반면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은 그 6배 이상인데요. 이 격차를 감안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PER 6배를 적용할 경우 목표 주가가 35만 원, 36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가인 28만 원에서 무려 25%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차는 인도와 미국 신공장 가동이라는 명확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9만 원에서 목표가 35만 원까지 20% 이상의 상승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증감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 3조 5,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42조 9천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3%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면 물량의 효과가 양호했고 믹스의 효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환율의 효과 역시 유리하게 작용했고 무엇보다 관세 부담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금융 부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전체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3분기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증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물량 효과로 2,810억 원, 믹스 효과로 1,410억 원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환율 효과도 1조 2,250억 원의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요인을 압도한 것이 바로 관세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비용 무려 1조 8,210억 원 발생하면서 실적을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금융 부문에서도 4,400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 기타 원가 상승으로 1,320억 원의 부담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25년 3분기 실적 악화의 주범은 관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해 올해 코스피 랠리 과정에서 소외됐던 경향이 있지만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4분기부터 시작되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의 반등이 기대되는데요. 다음 종목들이 먼저 올랐다면 이제는 현대차의 차례라는 것이죠. 이에 목표 주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자면 현대차는 코스피가 올해 상승하는 동안 관세 이슈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4분기부터는 실적의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증권가는 현대차가 그동안 뒤처졌던 만큼 이제 따라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관세 문제라는 발목을 잡던 요인이 해소되면서 본래의 펀더멘털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만 원 돌파, 그리고 35만 원을 향한 현대차의 행보를 주목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식음료 전반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IM증권에서 나온 3분기 식음료 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식음료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나 요즘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클 때에도 경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인데요. 식음료 산업의 3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해보는 산업 전반 프리뷰와 주요 종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올해 3분기 음식료 업종 외형 측면에서는 소폭 성장한 부분이지만 이익 면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산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0.6% 마이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수 소비 침체입니다. 정부가 7월 달에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음식료 업종은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명절이나 성수기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해외 성장 둔화입니다. 해외 익스포저가 큰 기업은 곳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선방했지만 현지 성장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선 실적 압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원재료 투입 비용 영향이 기업별로 달라 마진 양상도 상이합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마진은 안정적이나 현재 국면에선 가동률과 고정비 관리가 여전히 핵심 변수입니다. 전반적 시황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25년 추정치와 26년의 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면 업종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도 선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재료들이 더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음식료와 관련해선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K컬처, K푸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트렌드에 올라탄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한 세 기업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심입니다. 농심은 K팝 데모넌터스, 즉 캐데온으로서 수혜를 크게 받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5년 3분기 연결 기준 추정치는 매출 8,768억 원으로 3.1%를 상향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474억 원으로 무려 26%나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라면 시장에선 물량 저항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2분기 시행한 가격 인상이 외형과 마진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재료 부담이 있었던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수출 부분은 지역별로 차별적입니다. 북미는 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저항으로 외형과 마진에 제약이 있으나 중국은 온라인 회복에 기반한 개선이 기대됩니다. 일본과 호주, 베트남 등은 기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심은 브랜드 로열티와 가격 인상 효과를 통해 내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5만 원으로 상향으로 제시됐습니다. 농심은 내수 중심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선택적 해외 개선이 결합해 안정적이면서도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기업은 농심과 비슷하게 면 제품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은 농심과 마찬가지로 면 제품 중심의 기업이지만 더욱 공격적인 해외 확장이 특징입니다. 25년 3분기 추정치는 매출 6,023억 원으로 37.2%가 오른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322억 원으로 무려 50%가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이 성과의 핵심은 지역별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밀양 제2공장에서의 수출 가동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별 가동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생산 능력 활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법인 중심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현지 메인 채널 입점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관세 이슈가 있었으나 가격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영향은 제한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북미에서 관세 영향으로 미국 월마트 등 현지 유통 채널에서 불닭볶음면과 같은 주력 제품의 공급 가격을 9%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변화와
높은 재고 회전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상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0만 원으로 유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K푸드의 해외 확장 트랙 위에서 높은 성장성과 마진을 보이는 대표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기업은 동원산업입니다. 동원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참치인데요. 동원산업은 참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원그룹은 전략적 포석으로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자금력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인데요. 향후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해외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2조 5,947억 원, 영업이익 1,482억 원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된 이유는 해양수산 부문에서 어획량이 감소했고요. 스타키스트의 높은 기저 부담,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와 동현 물류 등 일부 비즈니스의 전망 산업 약화입니다. 식품 부문에선 동원 F&B의 홈푸드 수요 개선으로 외형은 견조하지만 원가 상승 영향으로 개별 부문 마진은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그룹의 전략적 자회사 편입은 장기적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양수산 부문과 일부 비주력 사업의 부담으로 이익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리포트상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유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그룹 재편과 자본력으로 장기적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3분기엔 해양 기타 부문 부담으로 이익이 축소된 국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음식료 업종은 내수 소비 침체와 해외 성장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3분기에 제한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업별 차별화가 매우 큽니다. 농심은 브랜드 파워로 내수에서 방어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높였고요. 삼양식품은 해외 확장으로 고성장, 고마진을 보이면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동원산업은 전략적 계열 편입으로 장기 모멘텀을 갖지만 단기 이익은 압박을 받는 모습으로 해외 비중 확대에 대한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경제잡박사전의 특집 어떠셨나요?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